서울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 봄비가 창문을 적시는 날이었다. 박지연과 남편 김민호는 병원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말없이 손을 맞잡고 있었다. 오늘 그들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을 들었다. 쌍둥이 딸을 가졌다는 것이었다. 쌍둥이라니 믿어지지 않아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는 운전대를 꽉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2배로 행강원도의 작은 산골 마을,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내렸다. 마을 어귀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는 수십 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채 서 있었다. 창문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한파를 피해 실내에서 따뜻하게 지내고 있었다. 그날 밤,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고 있을 때였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한 여인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검은 코트를 깊게 여민 그녀의 얼굴은 스카프에 가려져 있었고 품에는 작은 보따리를 안고 있었다. 여인은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그녀는 빠르게 3동 계단 앞으로 다가갔다. 여인의 손길이 보따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 안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다. 갓 2달 된 아기였다. 여인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곧 결심한 듯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 계단 옆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그리고 보따리에서 아기를 꺼내 상자 안에 뉘었다. 아기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인은 속삭였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 엄마는 너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어. 여인은 아기의 이마에 마지막 입맞춤을 하고는 상자 옆에 작은 쪽지를 남겼다. 그리고 그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볼 수 없었다. 자신의 결정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그녀는 알고 있었다.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기 시작했다. 눈송이들이 공중에서 춤을 추며 내려왔고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졌다. 상자 안의 아기는 미동도 없이 자고 있었지만 그대로 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 분명했다. 아파트 단지의 한 구석, 보일러실 근처에서 한 마리의 고양이가 눈을 번뜩였다. 미소라 불리는 이 고양이는 3년 전부터 이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주민들은 그녀에게 먹이를 주고 때때로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했지만 미소는 언제나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을 선호했다. 미소는 평소와 다른 기운을 느꼈다. 그녀의 예민한 후각이 낯선 향기를 포착했다. 호기심에 이끌려 미소는 조심스럽게 3동 계단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자 안에 누워있는 아기를 발견했다. 미소는 상자 가장자리에 올라 아기를 관찰했다. 아기의 작은 손가락이 차가운 공기에 파랗게 변하기 시작했다. 아기의 호흡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미소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망설임 없이 미소는 상자 안으로 들어가 아기 옆에 몸을 붙였다. 그녀의 따뜻한 털이 아기를 감쌌다. 미소는 부드럽게 아기의 얼굴을 핥기 시작했다. 그 행동은 마치 자신의 새끼를 돌보는 어미 고양이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다. 시간이 흘렀다. 미소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몸이 아기에게 필요한 온기를 제공했다. 아기의 입술색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날씨는 점점 더 추워졌고 미소는 이대로는 아기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미소는 울기 시작했다. 평소와는 다른 절박한 울음소리였다. 그녀는 아기 곁을 지키며 계속해서 소리쳤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한밤중의 고요를 깨뜨렸다. 3동 302호에 사는 김영자 할머니가 가장 먼저 소리를 들었다. 평소 잠이 얕은 할머니는 미소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깼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울음소리가 계속되자 할머니는 이상함을 느꼈다. 어머, 이 시간에 저렇게 우는 고양이가 있나? 할머니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겨울 코트를 걸치고 문을 열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미소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다. 할머니가 계단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낡은 상자 안에 아기가 누워있고 그 옆에는 미소가 필사적으로 아기를 지키고 있었다. 이런 세상에, 할머니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그녀는 즉시 아기를 안아 올렸다. 아기의 몸은 차가웠지만 미소 덕분에 완전히 얼어붙지는 않았다. 할머니는 재빨리 자신의 집으로 아기를 데려갔다. 미소도 그 뒤를 따랐다. 할머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경찰과 구급차를 부르도록 했다. 그리고 그녀는 아기를 담요로 감싸고 따뜻한 우유를 준비했다. 이 작은 천사야, 누가 널 여기에 두고 갔니? 할머니는 아기에게 속삭였다. 미소는 할머니의 발치에 앉아 아기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보호 본능이 가득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의료진은 아기의 상태를 신속히 확인했다. 다행히도 심각한 저체온증은 피할 수 있었다. 의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날씨에 밖에 있었다면 아이가 살아남기 힘들었을 거예요. 고양이가 체온을 나눠준 덕분이네요. 구급대원들이 아기를 들것에 눕히자 미소는 불안한 듯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구급차가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따라다녔다. 마치 아기가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것인지 확인하려는 듯했다. 할머니는 미소를 안아 올렸다. 넌 영웅이야, 미소야. 내가 없었다면 이 아이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소식은 빠르게 아파트 단지 전체에 퍼졌다. 이웃들은 모두 미소의 행동에 감동했다. 작은 고양이가 보여준 본능적인 모성애와 보호 행동은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아기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건강 상태가 안정되었다. 경찰은 아기 옆에 놓여있던 쪽지를 찾았다. 그것은 아기의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다. 제 아이의 이름은 서진입니다. 2월 5일에 태어났어요. 제가 키울 형편이 안 되어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부디 좋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좋은 어머니가 될 준비가 되면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아이를 사랑으로 돌봐주세요. 경찰은 아기의 어머니를 찾기 위한 수사를 시작했지만 그녀의 흔적은 쉽게 발견되지 않았다. 아기 서진은 임시로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졌다. 그러나 미소의 영웅적인 행동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뉴스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이야기가 전국에 알려지면서 서진을 입양하고 싶다는 가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중 특히 서울에 사는 박민호와 이지연 부부가 서진에게 깊은 관심을 보였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그들은 이야기를 듣자마자 입양을 결심했다. 그들은 서진뿐만 아니라 미소도 함께 가족으로 맞이하기를 원했다. 서진이와 미소는 이미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 인연을 존중하고 싶어요. 이지연은 사회복지사에게 말했다. 복잡한 입양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미소는 김영자 할머니의 집에서 지냈다. 할머니는 미소를 특별히 돌보았고 이웃들도 그녀에게 맛있는 간식과 장난감을 가져다 주었다. 미소는 마을의 작은 영웅이 되었다. 마침내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박민호와 이지연 부부는 서진의 법적 부모가 되었다. 그들은 약속대로 미소도 함께 데려갔다. 할머니와 이별하는 순간 미소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서진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미소야, 서진이를 잘 돌봐주렴.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정말 특별한 고양이야. 서울의 아름다운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박민호와 이지연은 서진을 사랑으로 키웠고 미소는 언제나 서진 곁을 지켰다. 서진의 첫걸음마, 첫말, 모든 순간에 미소는 함께했다. 시간이 흘러 서진이 5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미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보였다. 그녀는 미소를 내 수호천사라고 불렀다. 미소가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서진은 그것을 마치 동화처럼 여겼다. 엄마, 미소가 정말 나를 구해준 거예요. 서진은 궁금해했다. 그래, 미소는 내 진짜 천사야. 내가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 첫 번째 존재지. 이지연은 미소를 바라보며 말했다. 서진의 6번째 생일 전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그들의 집을 찾았다. 젊은 여성이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연 이지연은 낯선 여성을 마주했다. 안녕하세요.
누구신가요? 여성은 잠시 말을 잊은 듯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저는 서진이의 생물학적 어머니입니다. 이지연은 충격을 받았지만 차분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여성을 안으로 초대했다. 박민호도 놀란 표정으로 거실에 합류했다. 여성의 이름은 윤소라였다. 그녀는 6년 전 19살의 나이에 서진을 출산했다. 가족의 반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아이를 키울 수 없었던 그녀는 가슴 아픈 결정을 내려야 했다. 제가 한 일에 대해 매일 후회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소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진이가 좋은 가정에서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고양이 이야기도요. 미소는 소파 한쪽에 앉아 소라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이 있었지만 적대감은 없었다. 저는 서진이를 데려가려는 게 아니에요. 소라는 재빨리 덧붙였다. 단지 한 번만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해주셔서요. 이지연과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소라의 고통을 이해했다. 서진이는 지금 학교에 있어요. 오후에 돌아올 거예요. 이지연이 말했다. 원하신다면 기다리셔도 돼요.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서진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미소는 평소와 달리 현관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한 듯했다. 미소야. 서진은 기쁘게 외치며 고양이를 안아 올렸다. 그리고 그녀는 거실에 앉아있는 낯선 여성을 발견했다. 서진아, 이분은 윤소라 씨야. 널 특별히 만나고 싶어 하셨어. 이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진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소라를 바라보았다. 소라는 말을 잃은 채 서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딸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웠다. 안녕하세요. 서진이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소라는 감정을 억누르며 미소 지었다. 안녕, 서진아. 널 만나서 정말 기뻐. 그날 저녁 5명은 함께 식사를 했다. 미소도 특별한 자리에서 함께 했다. 소라는 서진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서진은 자신의 방으로 가서 잠들었다. 미소는 언제나처럼 그녀의 곁을 지켰다. 거실에 남은 3명의 어른들은 깊은 대화를 나눴다. 소라는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다. 서진을 낳은 후 그녀가 어떻게 삶을 재건했는지, 학교로 돌아가 간호사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서진을 찾게 되었는지. 저는 서진이의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녀의 진짜 부모예요. 소라가 말했다. 하지만 가끔 그녀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지연과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소라의 상황을 이해했다. 그들은 또한 서진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언젠가 올 것임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항상 서진에게 그녀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어요. 민호가 말했다. 언젠가 그녀가 알 나이가 되면 모든 것을 말해줄 계획이었어요. 우리는 당신이 그녀의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모든 것은 서진이 준비가 될 때 이루어져야 해요. 소라는 감격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날 밤 소라가 떠나기 전 그녀는 잠든 서진의 방에 살짝 들어갔다. 서진은 평화롭게 자고 있었고 미소는 그녀의 발치에 누워 있었다. 소라는 미소를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다. 고마워, 내 아이를 구해줘서. 미소는 잠시 소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해와 수용이 담겨 있었다. 마치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는 듯했다. 소라는 서진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를 하고 방을 나섰다. 그녀는 이지연과 민호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하고 떠났다. 그 후로 소라는 정기적으로 서진의 생일과 특별한 날에 작은 선물을 보냈다. 그녀는 멀리서 서진의 성장을 지켜보았다. 이지연과 민호는 소라의 존재를 서진에게 조금씩 알려주기 시작했다.
특별히 너를 생각하는 이모라고 설명하면서 서진이 10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미소가 자신을 구했다는 이야기의 전체 버전을 들었다. 그리고 소라가 자신의 생물학적 어머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서진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랑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럼 저에게는 2명의 엄마가 있는 거예요. 서진이 물었다. 그래, 너는 특별해서 2명의 엄마가 있어. 이지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물론 미소도 있지. 서진은 미소를 바라보았다. 이제 나이가 든 미소는 여전히 서진의 방에서 함께 잤다. 그녀의 회색 털에는 이제 하얀 부분이 많아졌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같은 보호 본능이 빛나고 있었다. 미소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죠? 서진이 물었다. 그래, 미소는 내 수호천사야. 민호가 대답했다. 그 후 서진은 소라와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지연과 민호가 함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자신들만의 관계를 형성했다. 서진은 3명의 부모와 1마리의 수호천사 고양이가 있는 특별한 아이가 되었다. 미소는 서진이 15살이 되던 해에 무직의 다리를 건넜다. 그녀의 죽음은 가족 모두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미소가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진은 미소를 기리기 위해 작은 정원에 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커서 수의사가 되어 동물들을 돕겠다고. 미소가 그녀에게 가르쳐준 사랑과 보호의 가치를 다른 동물들에게도 전하고 싶었다. 세월이 흘러 서진은 정말로 수의사가 되었다. 그녀는 특히 버려진 동물들을 돌보는 보호소에서 일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클리닉에 미소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곳에서 많은 동물들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었다. 이지연, 민호, 그리고 소라는 서진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서진을 사랑했고 그 사랑이 서진을 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시켰다. 서진이 30살이 되어 자신의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그녀는 딸에게 미소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어린 미소에게 할머니 3명의 사랑과 고양이 미소의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 가족의 역사는 1마리의 작은 고양이에서 시작되었어. 서진은 딸에게 말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존재가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 작은 미소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방벽에는 오래된 고양이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눈에는 지혜와 사랑이 담긴 회색 고양이. 사랑은 어떤 형태로든 찾아올 수 있어. 서진은 계속해서 말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알아보고 받아들이고 다시 나누는 거야. 그리고 그날 밤 서진의 창문 밖에서 1마리의 회색 고양이가 잠시 모습을 비추었다.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 고양이의 눈은 오래전 미소의 눈과 같은 따뜻함과 지혜로 빛나고 있었다. 마치 영원히 서진과 그녀의 가족을 지켜보겠다는 약속처럼. 1마리의 작은 고양이가 보여준 사랑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퍼져나갔다. 미소의 유산은 살아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생명구조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에 대한 교훈이었다. 조건 없이 주고, 보호하고, 희생하는 사랑.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 그리고 서진은 그 사랑을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에 전했다. 한 생명, 한 번에 하나씩. 미소가 그녀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서진의 삶은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수의사로서의 길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었다. 매일 아픈 동물들을 돌보고 때로는 구할 수 없는 생명들을 보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미소를 떠올렸다. 추운 겨울밤, 작은 몸으로 자신을 지켜준 그 고양이의 용기와 결단력을. 미소의 집은 점점 더 유명해졌다. 버려지고 학대받은 동물들에게 2번째 기회를 주는 곳으로 알려졌다. 서진은 특히 어린 시절 자신처럼 버려진 아기 동물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그녀는 그들이 적절한 치료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새로운 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서진의 클리닉에는 한 가지 특별한 규칙이 있었다. 모든 고양이, 특히 회색 고양이들은 특별 대우를 받았다. 직원들은 이것이 서진의 어린 시절 이야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도 그 전통을 존중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서진의 클리닉 문 앞에 작은 상자가 발견되었다. 그 안에는 갓 태어난 새끼 고양이 5마리가 있었다. 그들은 차가운 공기에 떨고 있었고, 어미 고양이는 보이지 않았다. 서진은 즉시 새끼 고양이들을 안으로 데려왔다. 그중 한 마리, 회색 털을 가진 작은 암컷이 특히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그 새끼 고양이의 눈은 미소의 눈과 놀랍도록 비슷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서진은 중얼거렸다. 그녀는 그 회색 고양이에게 특별한 애정을 느꼈다. 새끼 고양이들은 모두 건강하게 자랐고 좋은 가정을 찾았다. 하지만 서진은 그 회색 고양이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 고양이를 희망이라 이름 짓고 집으로 데려왔다. 희망은 미소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고양이로 성장했다. 그녀는 놀랍도록 직관적이었고 서진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힘든 날이면 희망은 항상 서진의 무릎에 올라와 위로해 주었다. 서진의 딸 미소는 희망과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마치 고양이 미소의 영혼이 희망을 통해 돌아온 것 같았다. 어린 미소는 종종 희망에게 비밀을 속삭였고 희망은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그녀를 바라보았다. 세월이 흘러 서진은 더 많은 보호소를 열었다. 그녀의 작업은 전국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발자취를 따랐다. 그녀의 어머니들 이지연과 소라은 그녀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민호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서진의 삶에 깊이 남아 있었다. 서진이 45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썼다. 미소의 선물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한 고양이가 어떻게 한 아이의 삶을 구했고 그 아이가 어떻게 수많은 동물들의 삶을 바꾸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사람들은 서진의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동물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유기동물 입양률이 증가했고 특히 회색 고양이들의 인기가 높아졌다. 어느 날 서진은 놀라운 소식을 받았다. 한 영화 제작자가 그녀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어 했다. 서진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것이 미소의 유산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영화 고양이 미소는 다음 해에 개봉되었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 영화는 사랑, 희생, 그리고 두 번째 기회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그렸다. 관객들은 눈물을 흘리며 영화관을 나섰고 많은 이들이 동물 보호소에 기부하거나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서진에게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영화 개봉 후 받은 한 편지였다. 그것은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 사는 한 소녀로부터 온 것이었다. 서진 선생님,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저도 버려진 아이였어요. 하지만 좋은 가족을 만났고 지금은 행복해요. 저도 커서 동물들을 돕고 싶어요. 미소처럼요. 그 편지를 읽고 서진은 자신의 이야기가 가진 힘을 실감했다. 그녀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었다. 미소의 유산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었다. 서진의 딸 미소는 어머니의 발자취를 따라 수의사가 되었다. 그녀는 미소의 집에서 함께 일하며 서진이 시작한 일을 계속했다. 모녀는 함께 더 많은 보호소를 열었고 더 많은 동물들을 구했다. 희망은 16살의 노령까지 살았다. 고양이로서는 놀랍도록 긴 수명이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서진과 어린 미소는 함께 울었다. 하지만 그들은 희망이 그들의 삶에 가져다준 기쁨과 사랑에 감사했다. 엄마, 희망이 고양이 미소처럼 천국에 갔어요. 어린 미소가 물었다. 그래, 그들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서진이 대답했다. 서진의 인생은 한 마리의 고양이로 인해 완전히 바뀌었다. 미소가 없었다면 그녀는 그 추운 겨울밤에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미소의 따뜻함과 본능적인 보호 행동이 그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다. 서진은 종종 생각했다.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지. 소라의 고통스러운 결정, 미소의 용기, 이지연과 민호의 사랑, 그리고 그녀 자신의 결단력. 이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그녀의 삶을 형성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 서진은 종종 말했다. 사람과 동물, 과거와 현재, 모두가 하나의 큰 이야기의 일부야. 서진이 60이 넘어 은퇴를 고려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수천 마리의 동물들을 구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 마리의 작은 고양이에서 시작되었다. 미소야, 고마워. 서진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속삭였다. 그녀는 언젠가 다시 미소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잠이 들었다. 서진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그녀의 딸을 통해, 그녀가 구한 동물들을 통해, 그리고 그녀가 영감을 준 사람들을 통해. 한 마리 고양이의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리고 매년 겨울, 특히 눈이 많이 내리는 밤이면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회색 고양이들이 버려진 아이들을 찾아 보호한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그것이 단순한 미신인지 아니면 미소의 영혼이 계속해서 이 세상을 돌보고 있는 것인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은 단지 형태를 바꿀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작은 존재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미소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계속해서 살아가고 영감을 주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었다. 한 마리의 작은 고양이가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의 힘을 통해. 서진의 칠순 생일에 가족들은 특별한 축하 행사를 준비했다. 딸 미소와 손자들, 그리고 평생 동안 모은 친구들이 모두 모였다. 이지연은 이제 90이 넘은 나이로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맑은 정신으로 서진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소라도 그곳에 있었다. 세월이 흘러 그녀와 서진, 그리고 이지연은 독특하지만 강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행사장 한쪽에는 서진의 인생을 담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물론 미소와 함께한 몇 안 되는 귀중한 사진들도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서진이 5살 때 미소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서 미소는 서진의 무릎에 올라앉아 있었고 두 사람 모두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 고양이 미소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세요. 서진의 손자 중 가장 어린 지호가 부탁했다.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손자를 무릎에 앉혔다. 미소는 단순한 고양이가 아니었단다. 그녀는 내 수호천사였어. 그녀는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추운 겨울밤, 버려진 아기, 그리고 그 아기를 구하기 위해 나타난 한 마리의 작은 고양이. 아이들은 이미 그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지만 매번 새로운 것처럼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 아기가 바로 할머니예요. 지호가 말했다. 그래, 그 아기가 바로 나란다. 미소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기 없었을 거야. 너희들도 여기 없었을 거고. 이야기를 마친 후 서진은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와 뒤뜰로 향했다. 그곳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중앙에는 오래된 나무가 서 있었다. 그 나무 아래에는 작은 비석이 있었다. 미소, 영원한 나의 수호천사에게. 서진은 나무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다. 미소야, 오늘은 내 생일이야. 내가 나를 구해준 지 66년이 지났어.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내가 함께했다고 생각해. 내가 보여준 사랑 덕분에 나는 다른 이들에게도 같은 사랑을 나눌 수 있었어. 바람이 살짝 불었고 나뭇잎들이 서진의 말에 대답하듯 속삭였다. 서진은 따뜻한 기운이 자신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마치 미소가 여전히 그녀 곁에 있는 것처럼. 서진아, 모두가 널 기다리고 있어. 소라가 정원으로 걸어오며 말했다. 서진은 일어서서 미소 지었다. 어머니, 잠시 미소에게 인사하고 있었어요. 소라는 비석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미소야, 고마워.
내 딸을 구해줘서. 두 여성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관계는 복잡했지만 사랑과 존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서진이 말했다. 알고 있어, 서진아.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이룬 모든 것이 자랑스러워, 소라가 대답했다. 그들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행사장에서는 서진의 가족과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모두는 서진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모든 손님들이 떠난 후 서진은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66년 전 그날처럼. 할머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딸 미소가 물었다. 그저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 서진이 대답했다. 한순간, 한 선택, 한 생명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 미소는 어머니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양이 미소는 정말 특별했나 봐요. 그래, 그랬어.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다른 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미소는 그저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거야. 창밖에서 한 마리의 회색 고양이가 눈 위를 걸어 지나갔다. 서진과 미소는 그것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이해의 빛이 어렸다. 그날 밤 서진은 평화롭게 잠이 들었다. 그녀의 꿈에서 그녀는 다시 10살이었고 미소와 함께 따뜻한 봄날의 들판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미소는 여전히 젊고 활기찼으며 그녀의 눈에는 똑같은 사랑과 지혜가 담겨 있었다. 미소야, 고마워, 서진은 꿈속에서 말했다. 미소는 그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이 전달되었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형태를 바꾸고 성장하고 퍼져나간다. 한 마리 고양이의 단순한 행동이 시작한 사랑의 물결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었다. 서진을 통해, 그녀의 가족을 통해, 그리고 그녀가 도운 모든 생명체를 통해, 그리고 눈 내리는 겨울밤, 어딘가에서 또 다른 미소가 필요한 일을 찾아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런 것이니까. 끝없이 주고, 보호하고, 변화시키는 것,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 미소의 유산은 살아있었다. 그리고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복해질 거야. 그들은 결혼 후 5년간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다. 여러 번의 실패와 좌절 끝에 마침내 임신에 성공했고, 이제 쌍둥이라니. 그것은 마치 오랜 기다림에 대한 보상 같았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임신 16주차 검진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초음파 화면을 가리켰다. 박지연 씨, 쌍둥이가 단일 육모막 단일 양막 쌍둥이, 즉 일란성 쌍둥이인데 같은 태반과 양순항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지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태아들이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재대열이 엉킬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두 아이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지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이제 막 찾아온 행복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졌다. 괜찮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거야. 민호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불안함이 묻어 있었다. 의사의 권고에 따라 지연은 임신 24주부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태아의 상태를 24시간 모니터링하기 위함이었다. 작은 병실이 그녀의 세계가 되었다. 하얀 벽과 창문 너머로 보이는 벚꽃 나무 한 그루가 그녀의 유일한 풍경이었다. 오늘은 어떤 기분이에요? 담당 간호사 이수진이 매일 아침 물었다. 아이들이 많이 움직여요. 마치 서로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수진은 지연의 배에 손을 얹고 미소를 지었다. 자매니까 벌써부터 친한가 봐요. 걱정 마세요. 모두 잘 될 거예요. 그렇게 지연은 57일 동안 병원 생활을 하게 되었다. 민호는 매일 퇴근 후 병원을 찾았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지연과 함께 머물렀다.
그들은 함께 아기 이름을 고민했고 결국 서연과 서연으로 정했다. 서연이는 첫째니까 조금 더 위젓할 것 같아 지연이 말했다. 서연이는 아마 장난꾸러기가 될 거야.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들은 아직 보지 못한 아이들의 성격을 상상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지연은 혼자만의 불안과 싸워야 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배 위에 손을 얹고 아이들에게 속삭였다. 엄마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를 지켜줄게. 임신 32주, 의사들은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했다.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술 전날 밤, 지연의 어머니가 병실을 찾았다. 걱정 마, 딸아. 넌 강한 아이야. 그리고 내 딸들도 분명 강할 거야.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도 자신의 딸들이 강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수술 당일, 지연은 마취 상태에서도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수술실의 밝은 조명, 의사들의 차분한 목소리, 그리고 민호가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다는 느낌만이 그녀를 붙들고 있었다. 시작합니다. 수술을 집도하는 김도윤 교수가 말했다. 몇 분 후, 첫 번째 아기의 울음소리가 수술실에 울려 퍼졌다. 첫째 아가씨 나왔습니다. 건강해 보이네요. 의사가 말했다. 곧이어 두 번째 울음소리가 이어졌다. 둘째도 나왔습니다. 역시 건강합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바라보았다. 민호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런데 그 순간 수술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간호사가 두 아기를 들어올려 지연에게 보여주려 했을 때 아기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마치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어쩌면 영원부터 함께였던 것처럼. 세상에. 김 교수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3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했지만 이런 건 처음 봅니다. 민호는 아내의 이마에 키스하며 속삭였다. 봤어? 우리 딸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신생아실에서 아기들은 잠시 분리되어 검사를 받았지만 깨어있을 때면 계속해서 서로를 찾는 듯했다. 간호사들은 이런 모습이 드물다며 감탄했다. 이 아이들은 정말 특별한 유대감이 있어요. 수간호사가 지연에게 말했다. 퇴원 후 지연과 민호는 쌍둥이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에 적응해갔다. 밤에는 번갈아가며 아기들을 돌보았고 낮에는 함께 육아의 즐거움과 어려움을 나누었다. 서연과 서연은 자라면서도 그 특별한 유대감을 잃지 않았다. 걸음마를 배울 때도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일어섰고 첫마디를 배울 때도 서로의 이름을 먼저 불렀다. 서연아, 서연아. 그들의 첫 단어였다. 시간이 흘러 쌍둥이는 3살이 되었다. 외모는 똑같았지만 성격은 점점 달라졌다. 서연은 조용하고 사려 깊었으며 서연은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았다. 그러나 그들이 함께 있을 때면 마치 하나의 영혼이 두 개의 몸으로 나뉜 것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엄마, 서연이가 아파요. 어느 날 서연이 갑자기 말했다. 지연은 놀라서 서연을 살펴보았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마를 만져보니 열이 나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어, 서연아? 그냥 알아요. 서연이가 아프면 저도 아파요. 의사들은 이런 현상을 쌍둥이 텔레파시라고 설명했지만 지연과 민호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과학적 현상 이상의 것으로 느껴졌다. 그것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된 깊은 유대감의 증거였다. 서연과 서연의 이야기는 점차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친구들, 친척들, 그리고 이웃들은 모두 쌍둥이의 특별한 유대감에 감탄했다. 특히 그들이 함께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저 아이들은 정말 천사 같아요. 동네 할머니가 말했다. 지연의 어머니는 손녀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런 기적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하구나.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 갑자기 열이 높아져 병원에 실려갔다. 의사들은 심각한 폐렴이라고 진단했고 서연은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다. 서연이도 데려와 주세요. 서연이 약해진 목소리로 애원했다.
하지만 병원 규정상 중환자실에는 방문객, 특히 어린아이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다. 죄송합니다만 규정상 어렵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서연은 병원 복도에서 울며 중환자실 문을 바라보았다. 서연이가 저를 찾고 있어요. 저도 서연이를 찾고 있어요. 지연과 민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들은 의사에게 특별한 허가를 요청했고 마침내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서연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서연이 중환자실에 들어가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서연의 상태가 급격히 호전되기 시작한 것이다. 산소 포화도가 올라가고 열이 내려가고 심지어 의식도 선명해졌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다. 이후 병원은 특별히 서연이 매일 서연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서연은 매일 동생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서연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어 갔다. 일주일 후 서연은 퇴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의사들은 이 사례를 의학저널에 기고하기도 했다. 쌍둥이 간의 정서적 유대가 신체적 회복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이었다. 우리 아이들이 의학 논문의 주인공이 되다니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지연은 그저 두 딸이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쌍둥이가 6살이 되던 해 지연은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 손을 잡은 기적이라는 제목의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다. 저희 아이들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지연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했다. 서연과 서연은 초등학교에 입학했지만 서로 다른 반에 배정되었다. 학교 측에서는 쌍둥이의 개별적인 성장을 위해 분리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첫날, 두 아이는 교문 앞에서 서로를 꼭 안았다. 방과 후에 만나자 서연이 말했다. 약속해. 서연이 대답했다. 각자의 교실로 향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연은 가슴이 뭉클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더 독립적이 되어가고 있었지만 그 특별한 유대감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학교 생활에서도 쌍둥이의 특별한 능력은 발휘되었다. 서로 다른 반에 있으면서도 한 명이 어려움을 겪으면 다른 한 명이 그것을 감지하곤 했다. 한 번은 서연이 수학 시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서연이 갑자기 자신의 선생님에게 지금 언니가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일이 있었다. 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현상에 놀라워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쌍둥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민호는 회사 일로 해외 발령을 받게 되었다. 가족 모두가 함께 가는 것이 최선이었지만 그것은 쌍둥이에게 큰 변화를 의미했다. 우리가 익숙한 곳을 떠나야 한다고 서연이 놀라서 물었다. 그래, 아빠의 일 때문에 싱가포르로 가야 해. 지연이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학교는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연과 민호는 아이들에게 최대한 부드럽게 설명하려 노력했다.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될 거라고. 이사 전날 밤 서연과 서연은 자신들의 방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무서워. 서연아. 서연이 속삭였다. 괜찮아. 우리는 항상 함께야. 우리가 서로를 가지고 있잖아. 서연이 동생의 손을 꼭 잡았다. 싱가포르에서의 새로운 생활은 처음에는 어려웠다. 낯선 환경, 새로운 학교, 그리고 언어의 장벽까지. 하지만 쌍둥이는 서로를 의지하며 빠르게 적응해 나갔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대단해요. 민호가 감탄했다. 어른인 저도 적응하기 어려운데 아이들은 벌써 친구도 사귀고 새 학교 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서로가 있으니까요. 그게 그들의 힘이죠. 싱가포르에서 지내는 동안 서연과 서연은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접하며 더욱 성장했다. 그들은 영어를 빠르게 습득했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여전히 서로와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언니, 오늘은 공원에 가서 그림 그릴까? 서연이 제안했다. 좋아. 내가 그림 그리는 동안 내가 이야기해줘. 서연이 대답했다. 그들은 각자의 재능을 발견해 나갔다.
서연은 그림 그리기에 재능이 있었고 서연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했다. 함께할 때면 그들은 멋진 그림책을 만들어냈다. 3년 후 민호의 해외 발령이 끝나고 가족은 한국으로 돌아왔다. 쌍둥이는 이제 13살, 사춘기에 접어들었지만 그들의 유대감은 여전히 강했다. 지연은 종종 아이들의 출생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이 손을 잡고 태어났던 그 기적 같은 순간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손을 잡는 거예요. 서연이 궁금해했다. 그런 것 같아. 너희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서로를 지켜주고 있었던 거야. 지연이 대답했다.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쌍둥이는 더 다양한 활동과 관심사를 발전시켰다. 서연은 미술부에 가입했고 서연은 합창부에서 활동했다. 그들은 점점 더 개인으로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형성해갔지만 그 특별한 연결고리는 여전히 강했다. 이상해, 서연아. 어느 날 서연이 말했다. 우리가 점점 달라지는 것 같은데 동시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 그건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이 아닐까? 서연이 대답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쌍둥이는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갔다. 서연은 미술대학을 목표로 했고 서연은 음악을 공부하고 싶어 했다. 우리가 다른 대학에 가게 될까? 서연이 불안해했다. 그래도 괜찮아. 우리는 항상 연결되어 있을 거야. 서연이 동생을 안심시켰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 쌍둥이는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한 명이 지칠 때면 다른 한 명이 격려했고 한 명이 성공하면 다른 한 명도 진심으로 기뻐했다. 결국 서연은 서울대 미술대학에, 서연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과에 합격했다. 그들은 처음으로 다른 캠퍼스에서 생활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같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로 했다. 이제 정말 어른이 되는 느낌이야. 대학 첫날 서연이 말했다. 그래,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함께야. 서연이 동생의 손을 잡았다. 대학 생활은 그들에게 더 넓은 세계를 열어주었다.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경험들, 그리고 때로는 첫사랑의 설렘까지.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성장해갔다. 졸업 후 서연은 유명 디자인 회사에 취직했고 서연은 오케스트라에서 첼리스트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삶은 각자의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여전히 그들은 주말마다 만나 서로의 일상을 나누었다. 30살이 되던 해 서연은 음악 공연 중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그의 이름은 정우진, 음악 평론가였다. 언니, 내가 정말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서연이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동생을 위해 진심으로 기뻐했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상실감도 느꼈다. 동생이 자신 외에 다른 사람과 특별한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은 낯설었다. 몇 달 후 서연은 우진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고 서연은 동생의 들러리가 되기로 했다. 결혼식 전날 밤 자매는 어린 시절처럼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나눴다. 내일부터 우리는 정말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지? 서연이 물었다. 그래. 하지만 그건 우리의 유대감이 약해진다는 뜻은 아니야. 우리는 항상 연결되어 있을 거야.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것처럼. 서연이 동생의 손을 꼭 잡았다. 결혼식 날 모든 하객들은 신부와 들러리가 나란히 걷는 모습에 감동했다. 그들은 여전히 손을 잡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그들이 태어났을 때의 모습을 연상케 했다. 저 둘은 정말 특별한 자매예요. 하객들이 속삭였다. 결혼 후에도 자매의 연결고리는 계속되었다. 서연이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서연은 그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너 임신했지? 서연이 서연의 집을 방문했을 때 물었다. 서연은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떻게 알았어? 나도 오늘 아침에 확인했는데. 그냥 알았어. 우리는 항상 연결되어 있으니까. 서연의 임신 소식은 가족 모두에게 기쁨을 가져왔다. 지연과 민호는 곧 조부모가 된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고 서연은 이모가 된다는 사실에 설렜다. 임신 중에 서연이 힘들 때면 서연이 항상 옆에 있었다. 그녀는 동생의 입덧을 함께 견디고 밤중에 걱정될 때면 언제든지 달려와 곁을 지켰다.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서연이 고마움을 표현했다. 나도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다. 출산일이 다가오자 서연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동생의 곁을 지켰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아기가 곧 나올 것 같아 서연이 진통 중에 외쳤다. 서연은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우리가 함께 할게. 출산은 어려웠지만 서연은 건강한 딸을 낳았다. 아기의 이름은 유미, 서연과 우진이 함께 지은 이름이었다. 이모가 되니 어때? 서연이 물었다. 서연은 조카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해. 시간이 지나면서 서연도 자신만의 인연을 만났다. 그의 이름은 김태우, 건축가였다. 그들은 서연의 미술 전시회에서 만났고 천천히 사랑을 키워갔다. 태우 씨가 프로포즈했어. 서연이 어느 날 서연에게 전화했다. 드디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너희 결혼식은 내가 총괄할게. 서연이 기뻐했다. 서연의 결혼식은 서연의 결혼식만큼이나 아름다웠다. 서연은 동생의 들러리가 되어 그녀의 옆을 지켰고 작은 유미는 꽃바구니를 들고 앞서 걸었다. 우리 자매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서연이 결혼식 피로연에서 말했다. 그래, 우리는 정말 축복받았어. 서연이 동생을 꼭 안았다. 몇 년 후 서연도 딸을 낳았다. 그녀의 이름은 유진, 작은 유미와 꼭 닮았다. 두 사촌은 마치 또 다른 쌍둥이처럼 가까워졌고 서연과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유미와 유진이 우리처럼 특별한 관계를 가질까? 서연이 궁금해했다. 아마도. 그들은 우리의 피를 나눴으니까. 서연이 대답했다. 세월이 흘러 쌍둥이는 40살이 되었다. 그들의 부모님은 은퇴 후 전원 생활을 즐기고 있었고 자매는 각자의 가정을 이루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 갑작스럽게 아프게 되었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희귀한 자가면역 질환이 있다고 진단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서연이 의사에게 물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관리할 수 있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의사가 대답했다. 서연은 언니의 병을 자신의 것처럼 느꼈다. 그녀는 언니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감수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어. 서연이 서연에게 말했다. 의사들은 면역세포 이식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고 서연은 즉시 자원했다. 유전적으로 동일한 쌍둥이였기에 그녀의 세포는 서연에게 가장 이상적인 선택이었다. 너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 서연이 걱정했다.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면 그건 내게도 축복이야.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치료는 길고 어려웠지만 서연은 서연의 도움으로 천천히 회복되어 갔다. 그들의 유대감은 어쩌면 서연의 생명을 구한 것인지도 모른다. 너는 또 한 번 나를 구했어. 서연이 회복 후 서연에게 말했다. 우리는 항상 서로를 구하고 있어. 그게 우리가 함께 태어난 이유일 거야. 서연이 대답했다. 쌍둥이의 50번째 생일, 가족들은 특별한 파티를 준비했다. 그들의 남편들, 자녀들, 그리고 이제는 노인이 된 부모님까지 모두가 함께 모였다. 지연은 이제 100발이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이것 좀 보렴. 그녀가 첫 페이지를 펼쳤다. 그것은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의 사진이었다. 두 아기가 손을 꼭 잡고 있는 그 역사적인 순간의 사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태어났구나. 서연이 감동했다. 우리의 시작이었지. 서연이 언니의 손을 잡았다.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너희들이 태어났을 때 의사들은 모두 놀랐단다. 그들은 이런 순간을 본 적이 없다고 했어. 그리고 나는 그때 알았지. 너희들은 특별한 운명을 가진 아이들이라는 것을. 파티가 끝나갈 무렵 서연과 서연은 조용히 테라스로 나갔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그들은 어린 시절처럼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행운이었어. 서연이 말했다. 그래, 우리는 서로를 가졌으니까. 서연이 대답했다. 하늘의 별들처럼 우리도 각자 빛나고 있지만 같은 하늘 아래 있는 것 같아. 서연이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그 별들이 만드는 별자리처럼 우리도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거지, 서연이 덧붙였다. 그들은 그렇게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과거의 추억, 현재의 행복,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까지.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고 그들의 유대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다. 세월이 흘러 서연과 서연은 할머니가 되었다. 그들의 손자, 손녀들은 쌍둥이 할머니의 특별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 할머니들은 정말로 손을 잡고 태어났어요. 손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그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서로를 놓지 않았단다. 서연이 대답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서연이 언니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이제 60이 넘은 나이였지만 손을 잡을 때면 여전히 그 특별한 연결감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접촉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그들의 영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였다. 어느 봄날 서연과 서연은 그들이 태어난 병원을 찾았다. 그 병원은 이제 현대적인 의료센터로 바뀌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특별한 장소였다. 여기서 우리의 여정이 시작되었어, 서연이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함께 걷고 있지, 서연이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병원 입구에 서서 잠시 과거를 회상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다. 우리는 정말 축복받았어. 쌍둥이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 그들의 특별한 유대감은 단순한 유전적 일치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사랑, 헌신, 그리고 서로를 향한 끝없는 지지와 이해였다. 지연과 민호는 이제 모두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이 쌍둥이에게 남긴 사랑과 가르침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서연과 서연은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아이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사랑과 연결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할머니, 저도 언젠가 누군가와 그런 특별한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서연의 손녀가 물었다. 물론이지, 사랑하는 사람과는 누구나 특별한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단다. 그것이 쌍둥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서연이 대답했다. 중요한 것은 그 연결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는 거야, 서연이 덧붙였다. 이제 70이 된 쌍둥이는 여전히 활기차게 삶을 즐기고 있었다. 서연은 은퇴 후에도 그림을 그리며 여러 전시회를 열었고, 서연은 음악 교육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음악의 아름다움을 전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경험을 쌓았고, 때로는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기도 했다. 그들의 삶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풍요롭고 의미 있었다. 서연과 서연이 80살이 되던 해,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했다. 손을 잡은 기적, 80년의 여정이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서연이 다큐멘터리 인터뷰에서 말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힘을 얻었고 그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을 놓지 마세요, 서연이 덧붙였다. 다큐멘터리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쌍둥이는 여러 강연 요청을 받았다. 그들은 전국을 다니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여러분도 각자의 삶에서 특별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친구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그 연결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세요, 서연이 강연에서 말했다. 우리가 서로의 손을 잡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세요, 서연이 청중에게 말했다. 그들의 90번째 생일을 맞아 가족들은 특별한 기념행사를 준비했다. 자녀들, 손자, 손녀들, 그리고 이제는 증손자들까지 4세대가 모두 모였다. 할머니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린 증손자가 졸랐다. 서연과 서연은 미소를 교환하며 시작했다. 옛날 옛적에 2 자매가 있었단다. 그들은 보통 자매와는 조금 달랐어. 왜냐하면 이야기가 끝날 무렵 모든 아이들의 눈은 반짝였고 어른들은 감동의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리고 그 2 자매는 지금도 여전히 손을 잡고 있단다. 서연이 마무리했다.
그리고 항상 그럴 거야. 서연이 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느 봄날 아침, 서연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입원한 지 몇 주가 지난 시점이었다. 서연은 언니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내가 먼저 갈 것 같아. 서연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우리는 함께 왔으니 함께 갈 거야. 서연이 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의사들은 서연의 상태가 매우 위험하다고 했지만 서연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언니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들의 추억을 함께 나누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서연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다. 의사들은 이를 의학적 기적이라고 불렀다. 내 언니의 회복은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의사가 서연에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의 존재가 큰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항상 서로에게 힘이 되어 왔어요. 서연이 병원에서 퇴원한 날,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다. 서연은 언니의 휠체어를 밀며 병원을 나섰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군. 서연이 말했다. 그래,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서연이 대답했다. 그들은 100살이 되는 날 특별한 방법으로 기념하기로 했다. 그들이 태어난 병원, 이제는 현대적인 의료센터가 된 그곳에서 작은 기념식을 가졌다. 이곳에서 우리의 특별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이 참석한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손을 잡고 있습니다. 서연이 언니의 손을 들어 보였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기립 박수를 쳤다. 서연과 서현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상징이 되었다. 그들의 100번째 생일 기념식은 전국 뉴스에도 보도되었고 대통령은 그들에게 특별한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두 분의 놀라운 유대감과 사랑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서로를 위한 헌신과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신 두 분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서연과 서연은 그 메시지를 듣고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여정은 길고 때로는 어려웠지만 그들은 항상 서로를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두 손이 맞잡은 그 특별한 순간으로부터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었다. 서연과 서연은 손을 잡은 채 미소 지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들의 연결고리는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그 너머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기적일지도 모른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 봄비가 창문을 적시는 날이었다. 박지연과 남편 김민호는 병원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말없이 손을 맞잡고 있었다. 오늘 그들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을 들었다. 쌍둥이 딸을 가졌다는 것이었다. 쌍둥이라니 믿어지지 않아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는 운전대를 꽉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2배로 행복해질 거야. 그들은 결혼 후 5년간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다. 여러 번의 실패와 좌절 끝에 마침내 임신에 성공했고 이제 쌍둥이라니. 그것은 마치 오랜 기다림에 대한 보상 같았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임신 16주차 검진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초음파 화면을 가리켰다. 박지연 씨, 쌍둥이가 단일 육모막 단일 양막 쌍둥이, 즉 일란성 쌍둥이인데 같은 태반과 양순항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지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태아들이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재대열이 엉킬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두 아이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지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이제 막 찾아온 행복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졌다. 괜찮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거야. 민호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불안함이 묻어 있었다. 의사의 권고에 따라 지연은 임신 24주부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태아의 상태를 24시간 모니터링하기 위함이었다.
작은 병실이 그녀의 세계가 되었다. 하얀 벽과 창문 너머로 보이는 벚꽃 나무 한 그루가 그녀의 유일한 풍경이었다. 오늘은 어떤 기분이에요? 담당 간호사 이수진이 매일 아침 물었다. 아이들이 많이 움직여요. 마치 서로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수진은 지연의 배에 손을 얹고 미소를 지었다. 자매니까 벌써부터 친한가 봐요. 걱정 마세요. 모두 잘 될 거예요. 그렇게 지연은 57일 동안 병원 생활을 하게 되었다. 민호는 매일 퇴근 후 병원을 찾았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지연과 함께 머물렀다. 그들은 함께 아기 이름을 고민했고 결국 서연과 서연으로 정했다. 서연이는 첫째니까 조금 더 의젓할 것 같아 지연이 말했다. 서연이는 아마 장난꾸러기가 될 거야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들은 아직 보지 못한 아이들의 성격을 상상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지연은 혼자만의 불안과 싸워야 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배 위에 손을 얹고 아이들에게 속삭였다. 엄마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를 지켜줄게. 임신 32주, 의사들은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했다.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술 전날 밤, 지연의 어머니가 병실을 찾았다. 걱정 마, 딸아. 넌 강한 아이야. 그리고 내 딸들도 분명 강할 거야.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도 자신의 딸들이 강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수술 당일, 지연은 마취 상태에서도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수술실의 밝은 조명, 의사들의 차분한 목소리, 그리고 민호가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다는 느낌만이 그녀를 붙들고 있었다. 시작합니다. 수술을 집도하는 김도윤 교수가 말했다. 몇 분 후, 첫 번째 아기의 울음소리가 수술실에 울려 퍼졌다. 첫째 아가씨 나왔습니다. 건강해 보이네요. 의사가 말했다. 곧이어 두 번째 울음소리가 이어졌다. 둘째도 나왔습니다. 역시 건강합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바라보았다. 민호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런데 그 순간 수술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간호사가 두 아기를 들어올려 지연에게 보여주려 했을 때 아기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마치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어쩌면 영원부터 함께였던 것처럼. 세상에. 김 교수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3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했지만 이런 건 처음 봅니다. 민호는 아내의 이마에 키스하며 속삭였다. 봤어? 우리 딸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신생아실에서 아기들은 잠시 분리되어 검사를 받았지만 깨어있을 때면 계속해서 서로를 찾는 듯했다. 간호사들은 이런 모습이 드물다며 감탄했다. 이 아이들은 정말 특별한 유대감이 있어요. 수간호사가 지연에게 말했다. 퇴원 후 지연과 민호는 쌍둥이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에 적응해갔다. 밤에는 번갈아가며 아기들을 돌보았고 낮에는 함께 육아의 즐거움과 어려움을 나누었다. 서연과 서연은 자라면서도 그 특별한 유대감을 잃지 않았다. 걸음마를 배울 때도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일어섰고 첫마디를 배울 때도 서로의 이름을 먼저 불렀다. 서연아, 서연아. 그들의 첫 단어였다. 시간이 흘러 쌍둥이는 3살이 되었다. 외모는 똑같았지만 성격은 점점 달라졌다. 서연은 조용하고 사려 깊었으며 서연은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았다. 그러나 그들이 함께 있을 때면 마치 하나의 영혼이 두 개의 몸으로 나뉜 것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엄마, 서연이가 아파요. 어느 날 서연이 갑자기 말했다. 지연은 놀라서 서연을 살펴보았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마를 만져보니 열이 나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어, 서연아? 그냥 알아요. 서연이가 아프면 저도 아파요. 의사들은 이런 현상을 쌍둥이 텔레파시라고 설명했지만 지연과 민호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과학적 현상 이상의 것으로 느껴졌다. 그것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된 깊은 유대감의 증거였다. 서연과 서연의 이야기는 점차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친구들, 친척들, 그리고 이웃들은 모두 쌍둥이의 특별한 유대감에 감탄했다. 특히 그들이 함께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저 아이들은 정말 천사 같아요. 동네 할머니가 말했다. 지연의 어머니는 손녀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런 기적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하구나.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 갑자기 열이 높아져 병원에 실려갔다. 의사들은 심각한 폐렴이라고 진단했고 서연은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다. 서연이도 데려와 주세요. 서연이 약해진 목소리로 애원했다. 하지만 병원 규정상 중환자실에는 방문객, 특히 어린아이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다. 죄송합니다만 규정상 어렵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서연은 병원 복도에서 울며 중환자실 문을 바라보았다. 서연이가 저를 찾고 있어요. 저도 서연이를 찾고 있어요. 지연과 민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들은 의사에게 특별한 허가를 요청했고 마침내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서연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서연이 중환자실에 들어가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서연의 상태가 급격히 호전되기 시작한 것이다. 산소 포화도가 올라가고 열이 내려가고 심지어 의식도 선명해졌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다. 이후 병원은 특별히 서연이 매일 서연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서연은 매일 동생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서연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어 갔다. 일주일 후 서연은 퇴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의사들은 이 사례를 의학저널에 기고하기도 했다. 쌍둥이 간의 정서적 유대가 신체적 회복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이었다. 우리 아이들이 의학 논문의 주인공이 되다니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지연은 그저 두 딸이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쌍둥이가 6살이 되던 해 지연은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 손을 잡은 기적이라는 제목의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다. 저희 아이들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지연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했다. 서연과 서연은 초등학교에 입학했지만 서로 다른 반에 배정되었다. 학교 측에서는 쌍둥이의 개별적인 성장을 위해 분리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첫날 두 아이는 교문 앞에서 서로를 꼭 안았다. 방과 후에 만나자 서연이 말했다. 약속해. 서연이 대답했다. 각자의 교실로 향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연은 가슴이 뭉클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더 독립적이 되어가고 있었지만 그 특별한 유대감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학교 생활에서도 쌍둥이의 특별한 능력은 발휘되었다. 서로 다른 반에 있으면서도 한 명이 어려움을 겪으면 다른 한 명이 그것을 감지하곤 했다. 한 번은 서연이 수학 시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서연이 갑자기 자신의 선생님에게 지금 언니가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일이 있었다. 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현상에 놀라워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쌍둥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민호는 회사 일로 해외 발령을 받게 되었다. 가족 모두가 함께 가는 것이 최선이었지만 그것은 쌍둥이에게 큰 변화를 의미했다. 우리가 익숙한 곳을 떠나야 한다고 서연이 놀라서 물었다. 그래, 아빠의 일 때문에 싱가포르로 가야 해. 지연이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학교는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연과 민호는 아이들에게 최대한 부드럽게 설명하려 노력했다.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될 거라고. 이사 전날 밤 서연과 서연은 자신들의 방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무서워. 서연아. 서연이 속삭였다. 괜찮아. 우리는 항상 함께야. 우리가 서로를 가지고 있잖아. 서연이 동생의 손을 꼭 잡았다. 싱가포르에서의 새로운 생활은 처음에는 어려웠다. 낯선 환경, 새로운 학교, 그리고 언어의 장벽까지. 하지만 쌍둥이는 서로를 의지하며 빠르게 적응해 나갔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대단해요. 민호가 감탄했다. 어른인 저도 적응하기 어려운데
아이들은 벌써 친구도 사귀고 새 학교 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서로가 있으니까요. 그게 그들의 힘이죠. 싱가포르에서 지내는 동안 서연과 서연은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접하며 더욱 성장했다. 그들은 영어를 빠르게 습득했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여전히 서로와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언니, 오늘은 공원에 가서 그림 그릴까? 서연이 제안했다. 좋아. 내가 그림 그리는 동안 내가 이야기해줘. 서연이 대답했다. 그들은 각자의 재능을 발견해 나갔다. 서연은 그림 그리기에 재능이 있었고, 서연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했다. 함께할 때면 그들은 멋진 그림책을 만들어냈다. 3년 후 민호의 해외 발령이 끝나고 가족은 한국으로 돌아왔다. 쌍둥이는 이제 13살, 사춘기에 접어들었지만 그들의 유대감은 여전히 강했다. 지연은 종종 아이들의 출생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이 손을 잡고 태어났던 그 기적 같은 순간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손을 잡는 거예요. 서연이 궁금해했다. 그런 것 같아. 너희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서로를 지켜주고 있었던 거야. 지연이 대답했다.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쌍둥이는 더 다양한 활동과 관심사를 발전시켰다. 서연은 미술부에 가입했고 서연은 합창부에서 활동했다. 그들은 점점 더 개인으로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형성해갔지만 그 특별한 연결고리는 여전히 강했다. 이상해, 서연아. 어느 날 서연이 말했다. 우리가 점점 달라지는 것 같은데 동시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 그건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이 아닐까? 서연이 대답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쌍둥이는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갔다. 서연은 미술대학을 목표로 했고 서연은 음악을 공부하고 싶어 했다. 우리가 다른 대학에 가게 될까? 서연이 불안해했다. 그래도 괜찮아. 우리는 항상 연결되어 있을 거야. 서연이 동생을 안심시켰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 쌍둥이는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한 명이 지칠 때면 다른 한 명이 격려했고 한 명이 성공하면 다른 한 명도 진심으로 기뻐했다. 결국 서연은 서울대 미술대학에, 서연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과에 합격했다. 그들은 처음으로 다른 캠퍼스에서 생활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같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로 했다. 이제 정말 어른이 되는 느낌이야. 대학 첫날 서연이 말했다. 그래,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함께야. 서연이 동생의 손을 잡았다. 대학 생활은 그들에게 더 넓은 세계를 열어주었다.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경험들, 그리고 때로는 첫사랑의 설렘까지.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성장해갔다. 졸업 후 서연은 유명 디자인 회사에 취직했고 서연은 오케스트라에서 첼리스트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삶은 각자의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여전히 그들은 주말마다 만나 서로의 일상을 나누었다. 30살이 되던 해 서연은 음악 공연 중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그의 이름은 정우진, 음악 평론가였다. 언니, 내가 정말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서연이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동생을 위해 진심으로 기뻐했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상실감도 느꼈다. 동생이 자신 외에 다른 사람과 특별한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은 낯설었다. 몇 달 후 서연은 우진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고 서연은 동생의 들러리가 되기로 했다. 결혼식 전날 밤 자매는 어린 시절처럼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나눴다. 내일부터 우리는 정말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지? 서연이 물었다. 그래, 하지만 그건 우리의 유대감이 약해진다는 뜻은 아니야. 우리는 항상 연결되어 있을 거야.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것처럼. 서연이 동생의 손을 꼭 잡았다. 결혼식 날 모든 하객들은 신부와 들러리가 나란히 걷는 모습에 감동했다. 그들은 여전히 손을 잡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그들이 태어났을 때의 모습을 연상케 했다. 저 둘은 정말 특별한 자매예요. 하객들이 속삭였다. 결혼 후에도 자매의 연결고리는 계속되었다. 서연이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서연은 그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너 임신했지?
서연이 서연의 집을 방문했을 때 물었다. 서연은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떻게 알았어? 나도 오늘 아침에 확인했는데. 그냥 알았어. 우리는 항상 연결되어 있으니까. 서연의 임신 소식은 가족 모두에게 기쁨을 가져왔다. 지연과 민호는 곧 조부모가 된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고, 서연은 이모가 된다는 사실에 설렜다. 임신 중에 서연이 힘들 때면 서연이 항상 옆에 있었다. 그녀는 동생의 입덧을 함께 견디고 밤중에 걱정될 때면 언제든지 달려와 곁을 지켰다.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서연이 고마움을 표현했다. 나도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다. 출산일이 다가오자 서연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동생의 곁을 지켰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아기가 곧 나올 것 같아. 서연이 진통 중에 외쳤다. 서연은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우리가 함께 할게. 출산은 어려웠지만 서연은 건강한 딸을 낳았다. 아기의 이름은 유미, 서연과 우진이 함께 지은 이름이었다. 이모가 되니 어때? 서연이 물었다. 서연은 조카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해. 시간이 지나면서 서연도 자신만의 인연을 만났다. 그의 이름은 김태우, 건축가였다. 그들은 서연의 미술 전시회에서 만났고 천천히 사랑을 키워갔다. 태우 씨가 프로포즈했어. 서연이 어느 날 서연에게 전화했다. 드디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너희 결혼식은 내가 총괄할게. 서연이 기뻐했다. 서연의 결혼식은 서연의 결혼식만큼이나 아름다웠다. 서연은 동생의 들러리가 되어 그녀의 옆을 지켰고 작은 유미는 꽃바구니를 들고 앞서 걸었다. 우리 자매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서연이 결혼식 피로연에서 말했다. 그래, 우리는 정말 축복받았어. 서연이 동생을 꼭 안았다. 몇 년 후 서연도 딸을 낳았다. 그녀의 이름은 유진, 작은 유미와 꼭 닮았다. 두 사촌은 마치 또 다른 쌍둥이처럼 가까워졌고 서연과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유미와 유진이 우리처럼 특별한 관계를 가질까? 서연이 궁금해했다. 아마도. 그들은 우리의 피를 나눴으니까. 서연이 대답했다. 세월이 흘러 쌍둥이는 40살이 되었다. 그들의 부모님은 은퇴 후 전원 생활을 즐기고 있었고 자매는 각자의 가정을 이루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 갑작스럽게 아프게 되었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희귀한 자가면역 질환이 있다고 진단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서연이 의사에게 물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관리할 수 있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의사가 대답했다. 서연은 언니의 병을 자신의 것처럼 느꼈다. 그녀는 언니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감수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어. 서연이 서연에게 말했다. 의사들은 면역세포 이식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고 서연은 즉시 자원했다. 유전적으로 동일한 쌍둥이였기에 그녀의 세포는 서연에게 가장 이상적인 선택이었다. 너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 서연이 걱정했다.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면 그건 내게도 축복이야.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치료는 길고 어려웠지만 서연은 서연의 도움으로 천천히 회복되어 갔다. 그들의 유대감은 어쩌면 서연의 생명을 구한 것인지도 모른다. 너는 또 한 번 나를 구했어. 서연이 회복 후 서연에게 말했다. 우리는 항상 서로를 구하고 있어. 그게 우리가 함께 태어난 이유일 거야. 서연이 대답했다. 쌍둥이의 50번째 생일, 가족들은 특별한 파티를 준비했다. 그들의 남편들, 자녀들, 그리고 이제는 노인이 된 부모님까지 모두가 함께 모였다. 지연은 이제 100발이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이것 좀 보렴. 그녀가 첫 페이지를 펼쳤다. 그것은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의 사진이었다. 두 아기가 손을 꼭 잡고 있는 그 역사적인 순간의 사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태어났구나. 서연이 감동했다. 우리의 시작이었지. 서연이 언니의 손을 잡았다.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너희들이 태어났을 때 의사들은 모두 놀랐단다. 그들은 이런 순간을 본 적이 없다고 했어. 그리고 나는 그때 알았지. 너희들은 특별한 운명을 가진 아이들이라는 것을. 파티가 끝나갈 무렵 서연과 서연은 조용히 테라스로 나갔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그들은 어린 시절처럼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행운이었어. 서연이 말했다. 그래, 우리는 서로를 가졌으니까. 서연이 대답했다. 하늘의 별들처럼 우리도 각자 빛나고 있지만 같은 하늘 아래 있는 것 같아. 서연이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그 별들이 만드는 별자리처럼 우리도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거지. 서연이 덧붙였다. 그들은 그렇게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과거의 추억, 현재의 행복,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까지.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고 그들의 유대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다. 세월이 흘러 서연과 서연은 할머니가 되었다. 그들의 손자, 손녀들은 쌍둥이 할머니의 특별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 할머니들은 정말로 손을 잡고 태어났어요. 손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그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서로를 놓지 않았단다. 서연이 대답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서연이 언니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이제 60이 넘은 나이였지만 손을 잡을 때면 여전히 그 특별한 연결감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접촉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그들의 영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였다. 어느 봄날 서연과 서연은 그들이 태어난 병원을 찾았다. 그 병원은 이제 현대적인 의료센터로 바뀌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특별한 장소였다. 여기서 우리의 여정이 시작되었어. 서연이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함께 걷고 있지. 서연이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병원 입구에 서서 잠시 과거를 회상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다. 우리는 정말 축복받았어. 쌍둥이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 그들의 특별한 유대감은 단순한 유전적 일치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사랑, 헌신, 그리고 서로를 향한 끝없는 지지와 이해였다. 지연과 민호는 이제 모두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이 쌍둥이에게 남긴 사랑과 가르침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서연과 서연은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아이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사랑과 연결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할머니, 저도 언젠가 누군가와 그런 특별한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서연의 손녀가 물었다. 물론이지. 사랑하는 사람과는 누구나 특별한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단다. 그것이 쌍둥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서연이 대답했다. 중요한 것은 그 연결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는 거야. 서연이 덧붙였다. 이제 70이 된 쌍둥이는 여전히 활기차게 삶을 즐기고 있었다. 서연은 은퇴 후에도 그림을 그리며 여러 전시회를 열었고 서연은 음악 교육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음악의 아름다움을 전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경험을 쌓았고 때로는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기도 했다. 그들의 삶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풍요롭고 의미 있었다. 서연과 서연이 80살이 되던 해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했다. 손을 잡은 기적, 80년의 여정이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서연이 다큐멘터리 인터뷰에서 말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힘을 얻었고 그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을 놓지 마세요. 서연이 덧붙였다. 다큐멘터리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쌍둥이는 여러 강연 요청을 받았다. 그들은 전국을 다니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여러분도 각자의 삶에서 특별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친구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그 연결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세요. 서연이 강연에서 말했다. 우리가 서로의 손을 잡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세요. 서연이 청중에게 말했다. 그들의 90번째 생일을 맞아
가족들은 특별한 기념행사를 준비했다. 자녀들, 손자, 손녀들, 그리고 이제는 증손자들까지 네 세대가 모두 모였다. 할머니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린 증손자가 졸랐다. 서연과 서연은 미소를 교환하며 시작했다. 옛날 옛적에 두 자매가 있었단다. 그들은 보통 자매와는 조금 달랐어. 왜냐하면 이야기가 끝날 무렵 모든 아이들의 눈은 반짝였고 어른들은 감동의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리고 그 두 자매는 지금도 여전히 손을 잡고 있단다. 서연이 마무리했다. 그리고 항상 그럴 거야. 서연이 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느 봄날 아침, 서연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입원한 지 몇 주가 지난 시점이었다. 서연은 언니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내가 먼저 갈 것 같아. 서연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우리는 함께 왔으니 함께 갈 거야. 서연이 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의사들은 서연의 상태가 매우 위험하다고 했지만 서연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언니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들의 추억을 함께 나누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서연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다. 의사들은 이를 의학적 기적이라고 불렀다. 내 언니의 회복은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의사가 서연에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의 존재가 큰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항상 서로에게 힘이 되어왔어요. 서연이 병원에서 퇴원한 날,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다. 서연은 언니의 휠체어를 밀며 병원을 나섰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군. 서연이 말했다. 그래,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서연이 대답했다. 그들은 100살이 되는 날 특별한 방법으로 기념하기로 했다. 그들이 태어난 병원, 이제는 현대적인 의료센터가 된 그곳에서 작은 기념식을 가졌다. 이곳에서 우리의 특별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이 참석한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손을 잡고 있습니다. 서연이 언니의 손을 들어 보였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기립 박수를 쳤다. 서연과 서현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상징이 되었다. 그들의 100번째 생일 기념식은 전국 뉴스에도 보도되었고 대통령은 그들에게 특별한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두 분의 놀라운 유대감과 사랑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서로를 위한 헌신과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신 두 분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서연과 서연은 그 메시지를 듣고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여정은 길고 때로는 어려웠지만 그들은 항상 서로를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두 손이 맞잡은 그 특별한 순간으로부터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었다. 서연과 서연은 손을 잡은 채 미소 지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들의 연결고리는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그 너머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기적일지도 모른다.